고품격 내 집 방송 내 집은 지금. 자, 오늘 첫 편이 시작됐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첫 편이라고 하면 앞으로 네. 내 집은 지금 시리즈가 그럼요. 내 집 마련할 때까지. 내 집 마련할 때까지. 내 집 없으세요? 내 집 아직 없거든요. 저도 바꾸겠습니다. 자, 우리 시카 친구들 꿈을 크게 가져야죠. 네. 내 빌딩 마련할 때까지. 내 건물은 지금. 빌딩. 내 건물은 지금. 좋다. 내 빌딩은 지금. 내 건물은 지금. 시카. 오늘 부동산 첫 편 최상우 애널리스트님과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상욱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우리 최상우 애널리스트님이 네. 사실은 제가 시장에 있을 때는 네. 제가 감히 넘보지 못한 무릎으로 그 걸으시죠. 당시에는 저 멀리서 레포트로만 뵙던 부동산 하신다 이렇게. 왜냐면 그 부동산 애널리스트 네. 그때 베스트 애널 받으셨지 않습니까? 네, 그쵸? 맞아요. 18년부터 20년 한경 1등 했는데. 와. 근데 저는 슈카님이 금융시장에 있다는 건 알았는데. 네? 그때도 소문이 났었나요? 자주 만나는 그런 비즈니스 관계는 아니었어요. 네. 이제 긴장. 왜 입술을 갑자기 긴장했어. 바짝바짝 하셔가지고. 쩔이었단 소리죠? 뭐 특별히 틀린 말은 아니니까 예. 저희 명확한 객관적인 오늘 사실만 확실하게 알려드리니까 말씀해 주시기 객관적으로 바랍니다. 예. 네.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만나는 그런 이제 주식 운영하는 액티브 매니저가 아니시고 네. 저희도 그런 사람만 만나다 보니까 금융시장에 다른 사람 못 만나거든요. 근데 이제 유튜브를 먼저 하시고 그러면서 완전 유명해져가지고 제가 퇴사할 때 네. 이제 고민 상담하러 찾아갔었던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구면이시네요. 입장 네. 바뀌었죠? 유튜버 선배. 유튜버 선배로 선배님이시죠? 베스트 애널님 이러다가 자네가 유튜버 시작하나? 뭐 이렇게 한번 만난 적 있습니다. 예. 제가 그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 하시는 게 좋다. 맞아요. 그래요? 제가 오. 그때 진짜 좀 큰 힘이 되면서 동시에 좀 현타도 온 게 네. 당시 우리 채널의 그 구독자는 이제 한 9만 명 정도였고 상당히. 그다음에 근데 월에 한 11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슈카님이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CPM이 얼마 정도 나오냐? 그래서 이제 뭐야, 클릭당 엄청 단가 크다. 얼마 정도 나오고 월에 얼마 정도 나오냐 이렇게 딱 물어보시더니 제가 말한 수치를 딱 듣더니 네. 잠깐 한 몇 초 정적이 있었는데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지금에서 그건 날조일 수도 있어요. 기억이 그런 거 전혀 없는데. 네.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해보시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미래가 창창하잖아요. 선배 유튜버. 그 당시에 부동산 유튜버로 막 이렇게 잘 되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18년, 19년 그때였잖아요. 2020년에 그 코로나 때 이제 제가 그만뒀고 그만두면서 이제 만났으니까 이제 4년 됐습니다. 4년 만에 만나서 저는 그 사이에는 만난 적 한 번도 없었으니까 지금 처음 뵈가지고 네. 반갑습니다. 저도.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특별히 내 집은 지금 아주 고품격 내 집 방송으로 만들게 된 거는 우리 지금 급한 친구가 있거든요. 자, 우리 최근에 아주 급하게 발품을 팔고 있는데 임장단이죠? 예전과 다르게 네네. 좀 자기가 좀 어깨가 좀 올라갔어요. 지금 어깨 올라가서 웬만한 게 눈에 잘 안 차. 네. 그래서 급하게 이 프로를 편집한 우리 니니 양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내 예. 집은 없지만 내 집은 지금을 기획한 닌입니다. 요즘 최근에 네. 굉장히 다급하시잖아요. 제가 돈은 없지만 제가 예전엔 돈이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 주식 프로그램을 좀 방송을 하다 보니 뭐야 다들 돈이 없어도 그냥 잘 사네? 나도 한번 사볼까? 라는 생각에 돈은 없지만 우선 관심만 가지고 네.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이렇게 네. 하지만은 미래에 들어올 돈에 대한 자신의 기대치가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아니. 원래 현가잖아. 현재 가치로 하니까 미래 가치가 올라가니까 네. 나도 댓글 보면 니니 나도? 성과금 엄청 많이 받겠다고 주식은 지공으로 대박나서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뭐 일단은 뭐 섭섭지 않게 챙겨주시려고 생각하고 기대의 심리가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식을 지금 광고가 아직 한 개도 안 들어왔습니다. 아직 1원도 못 벌었어 그걸로. 우리 그 유튜브가 주는 건 조금 올랐을걸요. 조금 아직 보겠습니다. 이번 달 얼마 올지 모르겠는데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라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관심 있는 지역은 네. 사실 신분당선이 지나가는 어떤 네네. 뭐 용인 라인. 본인의 또 지역까지 다 정해가지고. 본인의 픽도 있습니까? 잠깐 자세히 얘기해 보세요. 오늘 처음 들었는데. 제가 우선 강남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고 네. 사실 서울에는 집을 살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게 되면은 만약에 뭐 저기 노도강 전문 아시죠? 용어. 노도강 알지? 주식보다 이쪽을 조금 더 잘하는구만. 노도강도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고 싶긴 한데 이게 회사랑 너무 멀어지다 보니까 네. 이렇게 강남권으로 출퇴근할 수 있고 그나마 조금 서울보다는 만만도리 쪽으로 해가지고 네. 약간 저렴하게 한 20평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억대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어느 정도 생각이 이제 고정이 됐으면은 네? 이제 하시면 돼요. 지금 사도 돼요? 이제 소위 실거주 목적으로 가시는 거니까 네. 주택 가격이 위아래로 좀 움직이더라도 네. 뭐 너무 충격 안 받으실 거고 그러셔가지고. 근데 사실 제가 네. 좀 추진을 하다가 채보심 채널과 또 쓰신 피크아웃 네. 코리아라는 책을 보고 네. 뭐야 부동산 가격 내려가는 거야? 하고 제가 일단은 지금 수독을 한 상태거든요. 좋습니다. 자,
이 얘기의 결론,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영상 제가 어떻게 해야 끝에 다시 되나요? 한번 보여드려요. 저희가 왜 모셨는지 알겠죠? 네. 예, 우리 니니 양이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네. 자, 내지근지근 부동산 최상국 편. 아니, 최애널님. 힘든 방송이네요. 예. 요즘에 최근에 네. 서울 집값 다시 오른다고 막 뜨거우신다고 이 뉴스가 어. 막 뜨는데 네네네. 우리 애널님은 좀 반대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 일단 사실 투자자는 포지션으로 말을 하죠. 네네. 주식이 좋은 사람은 주식 많이 갖고 있고, 부동산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동산 많이 갖고 있고, 미국 주식이 좋다고 생각하는 미국 주식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그냥 세상이 좀 위험한 것 같다, 현금 많이 들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세상을 보수적으로 보는 거라고 했을 때, 저는 20년 말 이후로 주택 포지션이 없어서, 이제 주택 가격이 높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리고 반대로 14년에 주택을 첫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주택 가격이 너무 매력적이고 업사이드가 충분하고 그다음에 공급 부족이 확연히 올 것 같고 한국 성장률도 짱짱이 나오고 출산율도 별 문제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수도권 대형화 이제 이런 게 막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통망 연결되고 이러면서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가 막 연결되고 연계도시, 대도시, 대서울 이런 게 나오는 되게 아름다운 상황이니까 그때는 정말 한 6년 동안 쉬지 않고 집을 사라고 이제 콜을 해왔었고요. 근데 20년 하반기가 되니까 저는 20년 때부터도 시장이 좀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코로나 만나고 이러면서 이제 더 상승을 했지만 그 해 말 정도가 되니까 진짜 좀 가격이 목에 찼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왜냐면은 서울 주택 가격이 너무 높아졌고 웬만한 대출로는 못 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나오긴 했지만 유튜브 나오기 전에 이제 다니는 회사에서는 나름 연봉이 좀 높은 편이었는데 제가 알고 있습니다. 2억 5천만 원. 네, 근데 그렇게 받으면서도 자네는 어떻게 알아? 다 검색하고 자네는 남의 연봉을 검색하고 네, 다니나? 갑자기 뭐 그렇게 해서 받으면서도 집을 사기 어려울 정도의 주택가격이 높아지니까 네. 이게 좀 정상인 게 맞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 또 찰리 먼거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래가지고 저는 그때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제 주변 지인들이 저한테 전부 중2 제 머리를 못 깎는데요. 아, 막 올라갈 때 팔아서 네, 중간에. 20년 하반, 20년 말까지 1년 반을 더 1년 반을 더 갔으니까 올랐죠. 그때 막 이제 피크 확 1년만 칠 때. 날아가니까 이제 모든 미디어와 SNS에서 이제 중2 제 머리 못 깎고 하락충, 쇼충 이제 이런 욕을 들어가면서 네. 우리 채널에 댓글이 다 어마어마하게 이제 찍혀가지고 그때 유튜브를 하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근데 저는 올해도 약간 유사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주택 가격이 강세로 갈 만한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가격은 좀 너무 높은 주택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무리해서 안 사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다만 뭐 얘기하셨던 데가 이제 사무실 통구통화를 위해서 용인 쪽에 신분당선 있는 라인에 20평대 자기 소득 맞춰서 사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막아요? 아, 애널님 네. 오해십니다. 자기 네. 소득 맞춰서 사겠다는 게 네. 아니라 올라갈 소득에 맞춰서. 자기의 미래 소득에 네. 맞춰서 사고 싶다라는 약간 그런. 네, 근데 저도 그렇게 샀어요. 제가 14년에 집 살 때 저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주식을 하다가 다 망했거든요. 그래서 04년부터 이집트를 나가가지고 그때 이집트에 나가서 수당이 많았기 때문에 1년에 삼성전자 초봉이 3,300 정도 됐는데 제가 해외에 있으면서 8,000 넘게 받았어요. 이야. 삼성물산. 이거 우리 아버지 때 얘기인데? 근무하셨더라고요. 리비아 대수로 뚫던 우리 아버지 때 얘기인데. 네, 막 사우디 이집트 건설인데요? 카이로도 아니고 카이로에 있는 뉴 카이로라고 신도시를 가서 거기서 학교를 지었으니까 와. 뭐 안전수당이다, 단신 부임 수당이다, 뭐다 해서 막 8,000 그다음에 지방 공사에 있으니까 4년 일하니까 3억이 생겼어요. 야. 한국에서 집을 네, 못 차려 그래서 살수 그걸 가지고 네. 이제 당시 MB 정부 때 뭐 747이라 해서 7만 불의 지수 4,000포인트랑 이제 세계 7위 경제 강국이 된다는 예. 말에 이제 현혹이 돼가지고 뭐가 주식을 씌었구나. 갖다가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제가 디스플레이 공장에 있었는데 네. 디스플레이 공장에 있으니까 막 SLC대라고 삼성이랑 소니랑 합작한 공장에 있었는데 막 52인치, 57인치 막 디스플레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품 들어오는 거 다 눈에 확인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진짜 내가 이 현장에 있는 거는 하늘이 나한테 이 회사에 투자하라고 이제 기회를 줬나 보다 이런 생각해가지고 네. 4년간 모은 돈을 이제 딱 투자를 했는데 08년 5월에 이제 키코라는 키코. 네. 네. 키코가 터지고 나서 그 회사가 키코에 과다 노출돼가지고 아. 이제 청산되는 케이스가 나와서 이제 제가 그때 돈을 다 날리게 되거든요. 아, 그리고 나니까는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3년간 이제 와우만 열심히 했고 이제 11년이 와우? 되니까 네. 11년이 되니까 애널리스트가 된 거예요. 뭐야? 갑자기 야, 갑자기. 누구는 애널리스트 되고 잠깐만요. 누구는 쩔이 되고 듣다 보니까 이상하네. 아니, 와우. 네.
와우 3년으로 저희 쪽이 딜좀 이상한데? 명함을 못 내밀거든요. 저희는 네. 최소가 이쪽이 두 자릿대 아니면은 일단 뉴비인데. 저는 패션마을로 정규 공대는 아니고 이제 네. 막공장을 했고 아. 근데 11년도에 우연히 턴업 출신의 애널들을 뽑는 문화가 있어가지고 오. 제가 이제 물산 출신이고 하니까 네네. 건설 애널로 해보자 해서 갔는데 이제 뭐 자격증 시험 몇 개 이렇게 해서 이제 됐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고 나서 13년부터 부동산 정책이 달라지고 14년 정도 되니까 지표도 달라지고 그래서 제가 매스코를 외치고 싶은 거예요. 주택에 대해 가지고 부동산 사야 됩니다 이렇게 네. 외치니까 08년부터 13년까지 물렸던 정말 많은 그 사람들이 저예요. 네, 그러세요? 네. 그래서 그때 저한테만 뭐라 그랬냐면은 네. 채널 집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집 살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애널리스트 몇 년 차예요? 1년 차요. 자기가 정말 확신이 있으면 그 집을 사라는 거예요. 스크린 더 게임 몰라? 뭐 이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돈 있어야 집을 사죠. 이랬는데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자기 자본으로 사는 게 아니라 대출받고 사고 당시에 LTV 70%까지 나왔으니까 네. 근데 14년 9일 대책을 보니까 이거는 이제 정말 안 살 수가 없을 정도의 대책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제가 주머니를 정말 탈탈 털어보니까 애널리스트 한 3년 하면서 이제 한 1억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그때 70% 대출 받고 3억 5천짜리를 산 게 14년에 제 첫 집이었어요. 오. 네,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때 어떤 생각이었냐면 어차피 소득 좀 올라갈 거니까 니니님처럼 급격한 상승은 아니어도 네. 차근차근 모으면 네, 되겠지. 차근차근 모으면서 올라가면은 그냥 그리고 그거 사가지고 엄청 돈 벌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저도 이사를 되게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사 그만 다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결혼하면서 거주지가 좀 생기고 뭐 이런 약간 생각까지 하다 보니까 해야 되겠다 해서 평촌에 첫 정착을 했고 그게 이제 제 첫 집이었어요. 이게 여기서 네. 교훈이 있습니다. 이 모든 가격이 내려갈 때 살 수 있는 사람은 안 물린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 10년, 11년에 사서, 10년에 사서, 개같이 된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대로 물려갖고, 그렇죠. 단 한 물려서. 번도 본 적 이후로 가격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호가가. 2014년, 15년, 그때 집 보러도 안 왔어요, 집 보러도. 맞아요, 정확히 맞아요. 알아요. 정확히 네. 집 보러도 안 오고, 내놓은 지가 2년이 넘었는데 집을 보러 안 와. 2016년에 돼서 갑자기 집을 보러 오시겠대. 뭐 한 두세 번 오시더라고요. 그때 이상함을 느꼈어야지. 뭐 이상함 느꼈죠. 몇 년이 안 팔렸는데 어. 부동산 하시는 분이 네. 이거 사신 가격에 그대로 손실 없이 그 가격에 다시 사주시겠다는 거야. 손실 없이. 손실 없이. 6년을 묵혔던 집이 6년. 게다가 그 집이 서초구에 있어, 서초구. 미쳤다. 네. 서초구에 있던 집이 서초구. 왜 그러셨어요? 아니 손실 없이 사주겠대. 2016년 농담 아닙니다. 농담 아닙니다. 이거 부동산 등기 뛸 수도 있어요. 전 그동안 1,000만 원 낮게 내놨었거든요. 1,000만 원만 손해 봐도 나는 팔 수 있다. 근데 본전에 사겠다고 게다가 그때 두 분이었어요. 두 분이. 두 명이 손실 경합, 없이 사주겠대. 경합. 경합이 있대. 근데 그때 말할 때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네가 오늘 결정 안 하면은 이분들 다른 거 내일 사실 수 있다. 원래 그렇게 얘기하잖아. 오늘 뭐 제 결정해달라. 생각에는 매도자가 좀 어리숙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저 어리숙. 약간 이제 넛지를 건 것 같아요 매도 그 중개사분이. 근데 주식하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잘 몰라요. 뭐라고요? 오. 어리수, 그저 어리수. 그 진짜 홀랑 팔고 전세로 갔는데 네. 제가 얼마 전에 거기 다시 가봤는데 네. 서초구 일대가 다 지금- 때려 부시면서 다 네, 재개발하던데요? 네, 방배동 재건축한다고 난리죠 지금. 그다음 반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온통 재건축 판이죠. 네네네. 아이고 거기가 지금 레미안 아니면 자기 거야. 레미안 아니면 자기야. 유튜브 그거 있으면 입주권 아닙니까 입주권? 네 맞아요. 원래 종전주택 갖고 있었으면은 재건축하면서 이제 입주권 되셨을 거예요. 아 그러면 제가 그때 굉장히 소소한 한 자릿수 억이었는데 네. 거기 입주권이면 최소한 네, 한 10억 날린 거죠. 유튜브 몇 개를 찍어야 돼? 야, 10억이면 10억이면 야 10억이면 이 채널 판다. 10억이면은 바로 다음날 채널을 팔 수 있거든요. 네. 우리 코믹스. 다행이다, 근데 열심히 제가 살수 만났던 있어서. 다른 네. 사람들 중에서 이제 PB 하시는 분이 계신데 네. 그분도 약간 슈카님이랑 비슷한 시기에 네. 개포동에 있는 그 집을 파셨어요. 파셨는데 한 3년 지나가지고 자기한테 손님이 왔는데 그 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단지를 똑같은 집은 아니고. 네, 아. 근데 본인이 팔고 나서는 얼마인지 좀 모르고 그냥 좀 잊고 살았는데 새로 갖고 오셔서 그분의 이제 자산 관리 해주려고 자산 내역을 들었는데 10억이 올라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이제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그게 와가지고 담배 피러 가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다. 지난 한 몇 년 동안 너무나 급격하게 올라가지고 그 사소한 의사 판단 하나로
자산 차이가 너무 커졌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서초구였어요. 사소한 의사. 서초구에다가 위치도 그 역에서 진짜 얼마 안 떨어진 위치였거든요. 거기서. 예, 안타깝네요. 그래서 네. 안타깝다고요? 네. 안타깝습니다. 10억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들어. 10억이. 왜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아니지 2년 전에 부동산에 갔는데 그 서초구 그쪽 아파트 아직 전세니까 혹시 살 수 있냐라고 가봤더니 안 돼. 깜짝 놀랐지. 말도 떨리는데 그때가 2년 전이니까 3년 전이 내리기 전이니까 평당 1억이라는 거예요. 평당 1억. 네, 맞아요. 그래서 17년도에 관리처분인가 받을 때 그때 서초구 아파트들도 다 일반 분양을 3천만 원대로 생각하고 관리처분 받았는데 지금은 뭐 완전 세상이 달라졌죠. 네. 근데 이제 되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시네요. 예, 뭐 남의 얘기 맞지 그래. 남의 얘기니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네. 그 애놀님도 그 있지 않습니까? 제 회사 다닐 때 회사 동아리가 있었어요. 부동산 동아리 비슷한 거. 그때 모여서 부동산 연구회 동아리가 아니라 연구회. 그때 네네. 나왔던 게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500만 원만 내면 집을 살 수 있다. 근데 갭 투자 막 그렇죠, 신도식 그렇죠. 갭 투자 10년 전이잖아요. 500에 한 채 산다. 와, 네. 그런 시절이 있었어? 우리 다 한 채 사자. 그래서 거기 연구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네. 다 한 채 또는 두 채씩 다 샀어. 뭐 했어요? 저 동아리 안 들었어요? 저는 이제 매니저였으니까 그때 이제 프랍 트레이딩 열심히 하고 있어. 네. 난 이걸로 대박 날 거야. 주식으로. 그런 거 안 해. 네. 그거 했어요. 네, 그거. 그렇죠. 근데 저는 그때 완전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은 2018년 19년에는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주택을 구입을 하면은 개인 대상 규제를 다 회피할 수가 있었는데 네. 양도세도 그냥 법인세로 가름이 되니까 우와. 개인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다 피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종부세도 인당 합산을 하는데 법인으로 다 분산되니까 법인이 진짜 많았었는데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법인 그 카페에 가가지고 강의할 일이 있어서 이제 네. 갔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밥을 먹자 해서 남아서 밥을 먹었는데 제 옆에 앉으신 분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최 의원님 14년부터 부동산 매수콜 하셨으면은 집 많으시겠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니요 저 집 없습니다 제 집밖에 없어요 얘기를 하니까 자기 50개 있다는 거예요. 예? 갑자기 저한테 중이 제 머리 못 깎으시 제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자랑하는 제가 거야. 중이 제 머리 못 깎으시 이러면서 갑자기 강의자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자 50채 있는데 했는데 그 옆에 계신 분도 나도 40채 그러니까 3채 4채가 아니라 와. 50채 40채씩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밥을 먹다가 좀 체할 뻔했는데 그렇게 많이 갖고 있으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뭐 그럼 저한테 아까 갭 가격이 작아가지고 네. 저한테 사실래요? 해가지고 10채 사면 한 채 더 줄게요 이러는 거예요. 뭐야, 10+1이야? 네, 그래서 제가 집도 그렇게 거래를 합니까? 집이 그땐 그랬어요. 집이 그렇게 거래가 돼요? 약간 밥 먹다가 이제 좀 올라와가지고 발견해가지고 네, 좀 네, 했는데 근데 와 여튼 그게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했었고 지금은 이제 그런 세상은 아니지만은 근데 여튼 그만큼 이제 투자가 과열됐던 게 부동산 시장이 그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줬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면은 네. 내가 그때 그 연예인도 제 예전에 못 찍었을 때더라 개미는 뚠뚠인가 네. 그때 한강에서 유람선 타고 이렇게 가는 걸 찍은 적이 있었어요. 네. 방송 끝나고 녹화 끝나고 이렇게 뭐 그때 노홍철 뭐 김종민 이런 친구들이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딱 지나가는데 압구정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네. 노홍철이 벌떡 일어나더니 어. 내가 저거 두 채였는데 이러고 압구정 두 채? 두 채. 네. 너 팔았냐 그랬더니 둘 다 팔았어. 네, 아니, 근데 사실 최근에는 그 제가 듣기로는 똘똘한 한 채, 네. 이런 게 요즘엔 좀 대세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네. 저출산이라고 인식을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네. 요즘에 나오는 시장 특징 중에 진짜 하나는 이제 매수하시는 분들이 거의 서울만 보세요. 원래 이 똘똘한 채의 용어적인 의미는 네. 이제 이전 정부 때 다주택자 규제를 너무 많이 하다 네. 보니까 근데 그때는 주택을 늘리는 게 주택 포지션이 늘어나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이었는데 규제가 막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그냥 제일 비싼 거 하나를 갖고 있자 이게 똘똘한 한 채인데 요즘에는 그 똘똘한 채가 그냥 주택 가액에 큰 상관없이 네. 지방은 지방 소멸이라고 하니까 네. 서울이 낫다 이런 이제 서울 쏠림 시대가 좀 본격화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2020년 상승 때 널리 네. 17년, 18년, 20년 상승 때 그때는 전국을 이렇게 휩쓸었지 않습니까? 뭐 네. 서울 찍고 부산 찍고 대구 찍고 대구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때. 대구 막 맞아. 어마어마했어요. 대전 찍고 막 이렇게 한 바퀴 돌았는데 요번에는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달라진 게 있는 겁니까? 지방의 그 원정 투자 아니면 서울의 원정 매수세 보통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걸 원정 매수세라고 하는데 네. 지방에 계신 분들의 서울 원정 매수세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원정 매수가 많지 않아요.
근데 서울에 계신 분도 서울만 사는 게 아니라 규제가 많다 보니까 당시에 원정 매수를 지방으로 많이 했는데 지방향 원정 매수는 20년, 21년에 진짜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지금은 이제 다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 다 물려 계세요. 자, 고 다주택자 포지션들이 전반적으로 물려 있어요. 그래서 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면은 그냥 실수요자들이 0주택에서 1주택 가거나 1주택인 분들이 그냥 갈아타는 시장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한겨레 기사도 났는데 자금 조달 계획서를 다 받아서 분석해 보니까 종전주택 처분해서 가는 사람이 절반 넘었다. 이게 서울 부동산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갭 투자는 30%대로 내려갔다. 그래서 투자 수요가 별로 없고 실거주자가 많은데,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너 어디 살래 이러면은 다 기승전 서울이나 서울 근교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고기만 매매가 강세가 좀 나오고, 비수도권으로 가면은 대구든 부산이든 이제 매매가 약세가 나오니까 이제 그렇게 완전 양극화가 되어 있습니다. 비수도권은 지금도 그럼 약세입니까? 지금도 전세가 마이너스, 매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네. 근데 요즘에 서울시 부동산 뭐 좀 뜨거워질 것 같다. 이런 내용 많이 나오잖아요. 전세가가 네, 막 오르고 예, 이러면서 맞아요. 공급 부족하다. 네. 뭐 게다가 금리도 내린다. 좀 뭐 화랑으로 다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 화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었어요 벌써? 돈이 몰린다 네. 그러던데 이제. 벌써 끝났어요? 저 아직 잠깐만 아직. 여기서 이제 모르겠는데. 부동산 우파와 부동산 좌파의 생각이 좀 다른데 아, 네. 두루두루 소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동산 강세를 보시는 분들은 공급 부족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한 줄로 요약하면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 악재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규제인 악재도 안 나올 것 같고, 연말에 금리도 내릴 것 같고,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까지 강세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서울 수도권은 확실한 강세가 된 것 같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소위 장기 랠리의 천정이 열렸다. 네. 오! 뭐야 좋은 거 이런 같고. 표현을 쓰세요. 네. 이런 표현을 이제 쓰시고 천장이 열렸다. 장기 랠리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저는 제 설명하려면 한참 드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냥 어느 정도 한 8월, 9월이면은 이제 이 랠리가 일단락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고시세요? 비교적 빠르게. 네, 왜냐하면 5월부터 7월까지 상승폭이 장난 아니거든요. 이제 한 3개월간 정말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그것도 몰라. 최근에 엄청 올랐어요. 근데 이제 시장이 서울만 하더라도 그래서 시장이 이원화가 돼 있는데, 지금 뭐 전세 사기들이 뭐나 해가지고 그 비아파트를 기피하던 게 22년 말부터인데, 이분들이 아파트 전세 시장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특례론을 받아서 매매로 전환했던 게 23, 24년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서 이게 6억과 9억대 주택 거래의 상당수를 차지해요. 네. 근데 6억과 9억 주택의 상당수를 차지하면, 주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시총 소형주들이 거래가 많고 가격이 올라도 지수가 올라가진 않거든요. 아, 네. 지수는 누가 끌어올리냐면은 대형주가, 대형. 시총 대형주가 삼성전자가 끌어올리거든요. 끌죠? 네. 예. 삼전, 닉스, 셀트 이런 게 이제 가줘야지 코스피, 코스닥이 오르는 건데, 지금 5월부터 7월은 시총 대형주가 움직였는데 서초구 강남구에 있는 소위 하이엔드 초고가 아파트들이 이제 올라왔어요. 네. 서초구 올랐어요? 네, 아까 얘기하셨는데, 예, 그쵸, 예, 그쵸.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많이 점점 올랐어요? 미실현 이익이 더 커지고 있어요. 아, 미실현. 그거 많이 올랐어요. 고급지다. 네. 네, 기회 비용이 더 커진다 얘기하겠습니다. 네. 여튼, 네. 그 서초 강남의 시총 대형주들이 진짜 이 가격이 맞나 싶을 정도로 빵빵 올랐는데, 빵빵 네, 가져왔어요. 저는 그 시장이 이제 일반적인 시장은 아니라고 좀 생각하고, 네. 21년에도 아까 얘기하셨는데 21년에도 그때 전 세계 자산 시장이 다 셌잖아요. 네네. 주식 다 엄청 올랐고 코인도 올랐고 막 그러니까는 소득도 늘어나고 이제 일도 잘 되고 이러면서 그런 분들이 트로피 아파트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질렀던 게 21년 말에 좀 나왔던 분위기인데, 올해 5월부터 7월이 좀 그런 분위기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미국 주식 나스닥 고점도 7월이었고요. 한국 증시 고점, 코스피 코스닥 고점이 밸류업이다 뭐다 해서 5월까지 엄청난 랠리가 있었고요. 그것도 랠리입니까? 그것도 고점이. 우리 정고점도 원래- 못 갔어요. 원래 찻잔 속 파도도 랠리입니다. 정고점은 그냥 3자도 못 찍었는데 찻잔 그것도 속 파도도 랠리예요? 랠리. 2800, 우리끼리는 나름 랠리였다. 2800 몇. 그래서 24년 5월부터 정말 서울 아파트 가격도, 하이엔드 아파트들이 랠리를 돈이 또 기록하더라고요. 많아. 네, 그리고 지금 이제 8월에 찍고 있는 건데, 8월에 조금 거래 소강 얘기 나오는 거는 이제 7월 말과 8월 초를 기준으로 글로벌 자산 시장이 좀 조정세가 네. 크게 나타나면서 네네. 이제 지금 막 그렇게 하이엔드 아파트 지르시는 사람들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총을, 지수를 끌어올렸던 거래들이 앞으로 좀 일단락 될 것 같다는 게 지금의 제 생각이고요. 이제 매스 거래들은
전세 강세에서 온 거니까 그건 좀 연말까지 갈 수 있지만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사람들 마음속에 그냥 지방을 떠나서 서울로 가야 되겠다. 서울 근교로 무조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뭐 수요 공급 밸런스 잘 못 맞추면은 언제든지 불안불안해지겠지만 단기적인 그런 거는 이제 마무리된 것 같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정부에서 개인적 질문 하세요. 예. 이제 임대차 입법을 폐지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공급을 하도 이제 공급 부족이라고 하니까 늘리겠다. 그리고 우리 빌라 살기 싫으니까 아파트 공급해달라고 하는 어떤 수요에 의해서 정부가 이렇게 알겠어 공급해줄게라고 하는 지금 분위기로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그걸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네. 지금 서울시의 경우에는 아파트 비아파트 비중이 반반이에요. 400만 채 기준 200만 채씩 있어요. 네. 비아파트 깊이는 전방위적이죠. 그래서 지금 서울 아파트가 제일 강세라고 하는데 비아파트인 연립 다세대 실거래 지수는 마이너스거든요. 서울에서도. 오히려. 네, 왜냐면 거기를 기피하고 있으니까 네. 전세 수요가 약세, 임차료가 빠지니까 매매가도 빠지는 건데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는 주거 유형이 뭐냐? 다 아파트라는 거고요. 맞아요. 네. 그 아파트 중에서도 연령대가 젊을수록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는 이 미스매치가 정말 심해요. 네. 그래서 현재 전방위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그냥 정말 신축이나 준신축 소형 아파트만 강세고 이게 수도권이랑 서울로 올수록 더 심하고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한 꼭지가 있는 거고 네. 아까 얘기했던 그런 하이엔드 럭셔리 아파트들 이제 흐름들이 있는 건데 이거는 전체 시장을 대변하기는 좀 어렵지만 지수를 끌고 가 버리니까 그냥 전체 시장 분위기 상에서 조금 말씀드린 거고 매스 마켓은 이게 코어예요. 그래서 젊은 분들 집 살 때 뭐 살래 하면 이제는 다 아파트. 그렇죠. 그다음에 그냥 준신축, 역세권, 자기 출근지 주변에 통근 토학이 가능한 그런 지역으로 좀 다이소도 골라서. 있어야 되고, 스타벅스도 있어야 되고. 근데 요즘 웬만한 우리나라 뭐 편의점도 숫자도 뭐 일본 2배니까 네. 인당 따지면은 뭐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주거지를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전세 사기범 이 사람들로 인한 이 빌라 포비아 같은 거, 네네. 빌라 안 사고 소형 다세대 연립 이런 거 안 산 게 이 아파트 가격 끌어올리는데 지금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무려 200대 200이면 거의 절반에 대한 포비아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200만 채 중에서 자가 임차가 이제 한 4대 6 정도 돼요. 네. 임차가 한 60%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60%의 임차가 원래 딱 전세 월세 반반이었어요. 22년까지는. 네. 지금은 7대 3이에요. 그러면 20% 포인트가 변한 건데 그러면은 120만 채의 20% 포인트니까 24만 가구가 이제 아파트 전세로 올 만한 유인이 생긴 거죠. 그러면은 서울에 1년에 뭐 3만 원 들어오니 뭐 2만 원 들어오니 뭐 이러고 있는데 2년에 걸쳐서 20만 넘는 숫자가 그러니까 이게 안 그 맞죠. 쏠림이 생겨버리니까 9억 원대 매매가 9억이면은 전세는 4억 5천이고 매매 6억이면 전세 한 3억 되거든요. 비아파트 전세도 1억 5천에서 2억 5천 원은 충분히 나오니까 이게 소형 아파트 전세 가격을 밀어 올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하면은 자꾸 그 하이엔드를 얘기하시는 분이 네, 계신데 네. 이 시장은 이제 그냥 다른 시장이고 반포자이 말고. 네. 요 밑에 네. 이제 받쳐주니까 어떤 움직임이 생겼냐면은 올해 전체 거래의 절반이 갈아타기 거래잖아요. 네. 6억이나 9억 원 이하 주택들을 처분하신 분들이 이제 그 상급지로 갈아타요. 그래서 처분하시고 갈아타는 그 비중이 50%가 넘을 정도니까 요 밑에서 이런 변화가 생긴 게 이제 연계 효과로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은 이 지금 절반이 빌라나 다세대 연립인데 이쪽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냥 월세로 미는 게 뭐 향후로 진행될 것 같나요? 아니면은 뭐 전세 사기 같은 거 이런 두려움을 좀 줄여줘야 그쪽에 좀 수요도 흡수하면서 네. 이런 너무 과열 뭐 이런 걸 좀 막을 수 있을 텐데 제가 유독 이제 정부 정책에 좀 비판적인 성향이어가지고 네. 네네. 괜찮습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그런데 저에게 선 하나 갖다 주세요. 이렇게 나이 딱 벗어 이렇게 자칫하면은 대결 모습으로 찍어주세요. 이렇게 아니, 대결 아니요. 모습 그게 아니고 하면서 근데 저는 이게 네. 왜 올해 연말까지 이런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올해 연말 정도면 끝날 거 아니야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네. 아 끝나요? 그러니까 비아파트 기피는 이제 거의 트라우마처럼 고정이 돼 버렸고요. 그렇죠. 다만 그 임대차 계약의 변형, 그러니까 전세에서 월세로 간 거. 그거는 올해 말 정도면 끝날 것 같다고 보는 게 22년 말부터 전세 사기가 있었고 24년 말이면 이제 2년 차인데 네. 그 2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사람들 다 월세로 바꿔버렸거든요. 아, 네. 이제 많이 그러니까는 바꿨다. 이제는 그러니까 대책이 나와서가 아니라 2년 지나는 거예요. 올해 이제 9월, 10월 가면은 2년 넘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 월세로 또 하시겠죠. 그러니까는 월세화라는 그 과정이 지난 2년 동안 있었고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흔히 그 부동산 관련 뭐를 보면은
그 공급 얘기가 없는 데가 없던데. 네. 제가 이 부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파트 공급이 그 공사 가격이 올라서 이 공사하는 가격이 공급 확 줄었다. 요즘 누가 아파트 짓냐 공사비 때문에 이런 얘기 어렴풋이 들었거든요. 이 공급 부족하고 공급 때문에 가격이 오를 것 같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슈카님은 매크로를 잘 하시니까 그 수요와 공급은 경제에서는 이제 미시이고 네. 미시 시장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거시라고 하는 GDP와 금리와 네. 그 지표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개별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시적인 수급도 있고 이제 거시적인 금리나 성장률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부동산 씬에서만큼은 정말 가격이 오를 때마다 무조건 공급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공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률이 좋아져서 소득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수요가 세지면서 가격의 강세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미시 논리에서는 수요 공급 곡선으로 가격이 결정되니까 네네네. 무조건 기승전 공급이라는 네네. 겁니다. 근데 지난 한 25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랑 공급이랑 그려보면은 네. 공급 곡선이라는 게 이제 우상향하게 생겼는데 네. 그거는 가격이 높으면 공급을 많이 하고 싶어진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가격이 높으면은 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네. 가격이 이제 하락하면은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그냥 전형적인 그런 공급 곡선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이 공급의 선행 지표이고 공급이 가격의 그 선행 지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사람들의 생각은 이제 지금 공급 못하면 미래에 입주량이 줄어들까봐 그러면 미래 임차료가 올라가지 않겠냐 하고 하는 이제 이런 내러티브가 시장의 심리에 작동을 하니까 그런 심리 때문에 지금의 공급량이 그냥 작다는 그런 걸 받아들이면서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있습니다. 합리화를. 네. 알겠습니다. 우리 니니야 얼굴이 점점 굳어지고 있어요. 네,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예, 지금. 뭐 그것도 이해가 그렇고 좀 저 미래 어렵습니다. 소득을 확 당겨서 네, 좀 질러보려고 좀 하려고 했던 했는데. 우리 니니 양의 계획. 일단 저는 이제 일반 투자자, 직장인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집을 사실 꼭 매매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사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저는 이 집으로 차익을 10억씩 막 남기고 이러고 싶지 않아요. 그래 10억씩 남기고 싶지 그러고 않겠지. 한 싶은 생각도 소소하게 없고. 3억 요 정도 남기고 싶은 거 아닙니까? 진짜 나는 겠지. 그냥 실거주를 하고 싶어. 근데 소소하게 3억. 너무 비싸잖아요. 서울 아파트는 일단 너무 비쌌고 그리고 전세를 들어가자니 전세 사기 때문에 또 보증금이 불안하기도 하고 전세도 또 계속 앞으로 오를 수도 있고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집이 과연 한 채가 있을까? 불안한 상황입니다. 계속. 더 매매에 대한 집착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집을 꼭 사야 된다. 네. 일단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네. 저도 똑같이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네. 근데 부동산에는 그런 명언이 있어요. 뭐 돈이 없지 집이 없냐 이런 말이 있어요. 잠깐만요. 뭐가 없다고요? 돈이 없지 집이 없냐? 둘 다 없다는 거잖아. 약간 둘 다 없다는 거네. 아니, 그게? 그러니까 뭐가 돈- 있다는 거야? 돈이 있다? 없지 집은 많다는 아, 거예요. 집은 많다. 아, 돈이 네, 없지 집은 돈이 없지. 없지 집이 없냐. 집은 많다고 네. 내게 아닌 집은 네. 내 집은 많아요. 돈이 없는 거지. 주거비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불안이 생기는 게 기본적으로 그 주거비가 너무 급격하게 오를까봐. 맞아요. 결국 이거는 나의 못 소득 대비 따라가니까. 주거비가 너무 오르는 그런 불안에서 나오는 심리여가지고. 맞습니다. 네, 그거는 너무 당연하다고 거품 생각을 합니다. 아닌가요, 이거? 아니, 갑자기. 아니, 너한테 거품이지. 그러니까. 너한테 거품인 나한테, 거야. 나한테.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람은 자가 구매를 하려는 그런 인센티브가 작동해서 그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막아보려고 옛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제 못 막는다고 아, 생각해가지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예,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 친구의 마음에는 훈풍이 막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요즘에 그 니니 뭐 곧버스트 국장이다 이런 걸로 뜨면서 명언으로 좀 떴거든요. 본인에 대한 이 자부심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근데 또 좀 걱정되는 부분은 하나는 뭐냐면 네. 앞으로 도대체 서울의 아파트가 살 사람이 있냐 여기에. 왜냐면 인구가 줄어드니까. 방금 정권 되게 또 바뀌었네요. 네. 아 이번에 또 인구학적으로 예. 왜냐면 이거는 제가 최부심 채널을 최부심 보아하니 채널로, 이제 2060년에서 70년 저출산으로 이렇게 사람이 없는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많이 지어놔도 안에 들어가서 살 사람이 없다. 2060년이면 40년 뒤잖아요. 네. 자네는 맞아요. 4년 너무- 뒤를 못 버틸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택을 너무 비싼 주택보다는 아까 얘기하셨던 이제 실수요. 경기권 통근통학이 가능한 주택 가격을 사시면은 사회생활 하시는 과정에 소득이 올라가면서 집값이 자기 소득의 몇 배냐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네. 그게 6배, 7배 정도라면은 6배, 7배? 웬만한 경우에는 네. 다 커버가 되세요. 연봉이. 네, 근데 연소득이. 언제 잘릴지를 또 모르니까. 아니 근데 또 커리어가 쌓여시니까 또 딴 네. 데 아, 가실 수가 그렇구나. 있겠죠. 고용에 대한 불안이 또 좀 있거든요. 저희 죽으면 얘도 죽어요. 제가 혼자 죽을 것 같습니까? 긴급 니니 폭로 뭐 이런 걸로 혼자 안 죽어요. 어디
아니 그리고 다들- 신축 아파트에 네.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무슨 불안이 있으시죠? 요즘에 네. 그 뭐 신축 아파트 지어놓으면은 뭐 다 자재들도 막 이렇게 아. 다 5년 정도 10년 정도 된 아파트를 아, 들어가. 신축 아파트 발로 차지 마라 그거. 네가 찰 때 하필 넘어지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공사비도 농담이 비싸고. 네, 그런 루머가 있어. 저 2000년대 건설회사 처음 들어갔을 때 네. 저희 회사 선배님들이 분당을 지으셨다고 하면서 분당 분당 지을 때 공사 자재가 없어서 한강물을 쓰다가 바닷물을 썼는데 그런 말 그 있었죠 얘기 그때도. 그 얘기 바닷물에 얘기 있었어요. 네, 옛날에. 바닷물을 썼는데 자긴 그래서 막 분당 안 산다 이런 얘기를 엄청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당 준공 신축 10년 차일 때 네. 저게 지금 건설회사 후배한테 할 말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게 지금도 짱짱이 잘 서 있는 거 보면은 아, 이거 항상 나오는 네, 말이구나. 근데 다만 그런 건 있었는데 저도 현장에서 관리 감독을 해보니까 뭘 느꼈냐면은 네. 역시 바쁠 때는 관리 감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1인당 커버해야 되는 지금 건설회사들 보시면은 네네네. 관리직들이 너무 힘들어요. 일이 너무 많아서요? 네,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전 맨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음. 국내 어느 현장에나 일하는 사람 다 똑같다. 다 유사한 사람들이 현장을 네. 돌면서 일을 한다. 매니지먼트가 다른 거다. 아, 똑같잖아요, 여기 그쵸. 업계도. 네. 그래서 어떤 매니지먼트 하에서 공사를 하냐가 되게 중요하고 상황이 타이트할 때는 아무리 내가 매니지먼트가 좋아도 이제 빵꾸 나는 데가 생기거든요. 네. 저는 공사 물량이 적을 때 지은 아파트가 확실히 시공은 잘 됐다 생각을 하고요. 오, 네. 요즘 적어요. 요즘 그래서 진짜. 요즘에 이제 착공하고 공사하고 네. 이런 현장들은 네. 이제 안 많아졌거든요. 네, 근데 거꾸로 막 19일, 20년, 21년 막 이럴 때는 진짜 막 난리가 났거든요. 예, 아니 근데 난리가 제가 나가지고. 걱정되는 부분이 네. 그 요즘에 PF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좀비 브릿지론 또 검색해보니까 또 이런 거 나오죠. 역시 제가 또 느꼈는데 공부는 많이 네, 했어. 아니 했어. 역시 저는 늘 그렇지만 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공부를 가장 많이 하거든요. 집은 없는데 집 없는 사람이 제일 많이 많은 하죠. 상담을 해봤는데 어. 무주택자 상담이 제일 힘들어요. 별걸 다 알아요. 뭐 좀비 뭐 브릿지론? 뭐라 그랬냐? 좀비 브릿지론으로 좀비 인해서 브릿지론 때문에 걱정이 증권사 된답니다. 뭐 거기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다. 증권사까지 걱정이 된답니다, 우리 지니가. 네, 지금 공사비도 올라가지. 나라의 경제를 걱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거랑 이제 네. 용인에 있는 그 신분당소 주변에 20평대 아파트 본인이 대출 받고 사는 거하고 그렇긴 한데 이제 좀 거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네. 어떤 그런 것도 좀 중요하죠? 불안 요소가 예,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하나 살 때 세계 경제까지 분석하는 회사기 때문에. 요즘 다 연결돼서 제 네. 지인들도 뭐 재개발 투자할 때 연준 FMC 새벽에 보더라고요. 그렇죠. 예. 중요하니까. 네. 아 근데 사실 주식이랑 부동산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결되어 그래서 있죠. 요즘에 네네. 또 사실 뭐 경기 침체다 뭐다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부동산 강세장에는 조금 영향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서 단기 낙폭이 가장 큰 건 22년 하반기였고 22년 하반기 때 지수 기준으로 20% 빠진 거 그게 단기 낙폭이 제일 컸어요. 코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낙폭이 최대 낙폭이 어마어마하다는 그런 생각. 그래서 사시는 데 있어서 리스크의 최대치의 끝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는 그 낙폭 최대 큰 만큼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가격에서 이만큼 빠져도 좀 괜찮다고 생각이 되려면은 그래서 아까 소득의 좀 일정 배수 이내면 네. 그게 이 정도 빠지더라도 뭐 내가 망하는 건 아니니까 네. 라고 생각하시게 되면은 여기서 여유가 생길 수 있는데 이제 비싸게 사시게 되면은 그렇죠. 거기서 20% 빠졌을 때는 이제 상당한 금액이 되니까 이제 그런 거는 자제하시면 되는 거라 가지고 그게 결국은 내 포지션만큼 위험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너무 비싼 것만 안 하시면은 그러면 뭐 주축 타이밍은 크게는 상관은 없다. 앞으로 되게 자세하게 되게 자세하게 물어보시네요. 네. 왜냐면 이게 주축 타이밍이 내가 고점에 몰리면은 지금 본인이 걸려 할 수도 있어서 없고. 그래요. 지금 실제로 네. 임장 다니는 입장에서 네. 지금 날카롭습니다. 네,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한 채 더 산다거나 소득의 뭐 11배, 12배가 넘는 그런 고가 주택을 사면서 이제 레버리 리스크를 완전 노출을 많이 시킨다거나 네. 아니면 부동산의 재건축이나 이런 걸 기대하면서 오랫동안 묵혀놓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이게 되면은 큰 돈을 벌겠다 생각하는 게 이게 시간이랑 수익률 계산해 보면은 별로 좋지 않으니까 네. 저는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는 이제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반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회생활 오래 하실 거고 통구통학지랑 등등 주택 가격도 자기 소득의 일정 부분 이내이고 네. 그래서 실거주 목적으로 사시는 거 0에서 1로 가는 건데 그거는 뭐 큰 무리가 없는 한은 하시면 네. 괜찮다고 타이밍은 생각해요. 그냥. 너무 걱정하지 마. 세계의 경제와 파월이 얘기하는 거와 너가 사야 될 20평대 아파트가 연관이 좀 있겠지만 무시브릿지론 이런 거 있다. 무슨 그러니까
증권사 부실 브릿지가 네. 아파트를 부실 한 건 그쵸. 아니니까. 네. 예, 좋습니다. 또 제가 또 약간 궁금한 거는 네. 그 한 2년 정도 전에 집 보러 다니면서 느낀 건데 태어나고 자란 게 지금 45년간 서초에 있으니까 그때는 그렇게까지 여기가 비싼 지역이 아니었는데 와, 아파트 가격이 보이는 여기는 30평 그냥 쭉 있는데 30억, 35억. 돈 많은 사람은 이렇게 많나? 아니 이걸 어떻게 사나라는 생각이 저도 못 버는 편 아닌데 와 장난 아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20년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근데 21년 정도 됐을 때는 이제 혀를 내두를 정도였어요. 저도 또 전세로 옮기는 과정이 있었는데 전세 알아보러 왔다 했더니 전세 비싸? 그러면 네, 그래서 전세 알아보러 왔다고요. 그러니까 비싸다고 해서 뭐 얼마인데요? 얼마세요? 얼마인데요? 이게 이제 여기까지 나왔어요. 이제 이분이 아, 알겠다. 추리닝 입고 가셔서 그런가? 아니요, 이제 뭐지? 제 직장인처럼 하고 갔던 것 같아요. 그렇지, 추리닝을 입고 갔어야 됐는데 오히려. 그러게, 아, 오히려. 네. 나 건물주야 이러면서 진짜 그때 제가 충격받았던 게 어차피 뭐 옛날 얘기니까요. 32억 아파트인데 22억 전세더라고요. 일단 32억짜리 아파트를 22억 전세를 끼고 사놓고 10억으로 사놓고 22억 전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종전에 입주하면서 전세 가액이 얼마였냐면 전세 가액이 12억이었거든요. 네. 근데 임대차법 20년, 21년 거치면서 그 12억 전세가 20억이 됐다고 하면서 22억 전세를 받아서 그 집을 사겠다는 거예요. 매매 계약은 다 체결했고 22억 전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전세를 내줄 만한 인간이 오니까 이제 모시면서 VIP 됐어, 갑자기. 네, 갑자기 이제 이 전세를 해주신다면 해주신다면. 네, 해주신다면 뭐 이런저런 선물 주겠다 이제 이런 거였고 그 다음 집을 가니까 17억 전세인데 27억의 매수. 그러니까 자기 자본 10억에서 네, 12억 정도 미수 쓴 들어가서 거네. 전세끼리 갭매수를 한 집이 이제 한 10채가 있었던 거예요. 네. 와. 그러니까는 저는 그때부터는 이제 어딜 들어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만약에 임차인이 안 구해지면 어떻게 되냐? 결국 그 지연 이자를 내면 돼요. 잔금에 대한 지연 이자를 내면 되는데 네. 그 잔금 지연 이자가 전세 17억에 5% 때리면 8천만 원이니까 와. 그 정도 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전세 낀 갭매수를 어마어마하게 했었는데 그 전세 가격이 나중에 22년에 역전세가 나면서 이제 또 한 몇 억씩 빠지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매수하신 분이 한 꼭지가 있었고 전세 낀 갭매수. 그게 아니라 21년 말에 제가 완전 현타 온 거는 암호화폐 업계에 있는 사람을 만나보니까 이분들은 정말 나 부동산 사기도 싫은데 이제 와이프가 사라고 했다고 이러면서 어느 부동산이 제일 좋은 부동산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 어느 부동산이 제일 좋은 부동산이냐고 하는 그런 사람은 되게 오랜만이어가지고 그래서 제일 비싼 데는 압구정이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뭐 반포 제일 비싸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럼 압구정 반포 뭐 사면 돼요? 이러는 거예요. 뭐야. 그래서- 다이소야? 네, 다이소처럼. 그래서 네. 그럼 내일 사면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금융시장에서 한 10몇 년 있으면서 네. 많은 부자들을 만나봤는데 네. 21년에 만났던 그런 암호화폐 씬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완전 어나더 레벨이었고 그래서 그때 어떤 느낌 많이 나면은 이런 국민주택 평형대를 그냥 최고가로 지르는 사람들은 약간 이런 사람들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아까 한 꼭지는 전세 끼고 이제 한도까지 투자해서 매수한 사람도 있었지만 네.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진짜 그냥 트로피성으로 이제 다른 데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게 사업도 있고 뭐 투자도 있고 네. 이런 데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이제 지른 사람들이 국민주택을 그냥 지른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요즘에 실거래 최고가들이 나오는 단지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마 21년 말 분위기라면은 이런 분들의 매수세는 아까 그런 자산시장 강세에서 온 것 같고요. 그런 시장이 존재한다는 거 어쨌든 알았다는 게 중요하죠. 저도 21년에 그 경험을 한번 하고 나서는 거의 이제는 서울 부동산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내려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제가 뭐 암호화폐로 돈 많이 버신 분들이나 그 스타트업 엑시트 네. 한자 붐일 때 네. 그 엄청 많이 만나 뵙지 않습니까? 사고방식이 좀 다르시긴 해요. 네,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 옛날에 암호화폐 한자 움직일 때는 네. 하루가 몇 억이 움직이잖아요. 뭐 15억이나 20억이나 예를 들면 20억이나 30억이나 뭐 거기서 거기 아니냐 약간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건 그때 한자 붐일 때 느꼈는데 지금은 좀 약간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서울에 있는 하이엔드 아파트 가격의 조정은 정확히는 22년 5월에 루나 사태가 있고 나서 네. 22년 6월부터 마이너스로 내려갔어요. 미국 연준에서 금리 올리고 이런 이벤트가 21년 말부터 올릴 것 같은 그런 뉘앙스였고 22년에 뭐 잭슨홀도 있고 등등등 막 금리를 올리는 그런 과정에서 서울 지수만큼은 5월까지 강세였거든요. 올해 4월에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24년 3월부터 비트 가격이 그렇게 랠리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주시장도 좋았었고요. 미국 주식도 좋고, 그러니까 부모한테 증여받고 뭐 하고 이게 여러 가지 네. 수요 출처가 있어가지고 자산 시장이 세가지고 혹시 서울에 있는 하이엔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라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4월, 5월부터 갑자기 소위 국민주택 평형을 그냥 막 지르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그런 게 미디어가 많으니까 많이 노출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구나. 근데 이런 그분 생각. 입장에서는 자산 배분하는 거죠. 맞아. 많이 오른 이거 팔고 아. 아파트 그냥 비싸게 어차피 이것도 네. 비싸니까 이것도 비싸고 아파트 그치. 그냥 비싸게 사는 거죠. 고를 수 있지. 근데 요즘에 제가 아쉬운 거는 이런 얘기들이 너무 기사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네. 이게 진짜 주택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맞아요. 같아가지고 원베일리 그 반포자이 얘기밖에 없는데. 네, 제 말이요. 그게 전체인 줄 알아요. 그게 지수는 끌고 갔지만은 네. 그런 거래는 이제 소위 희소한 거래고 실제 많은 서울시의 월에 뭐 지금 한 7, 8천 건 거래된다 하면은 10억 이하가 거의 전부 다고 그다음에 9억 이하, 6억 이하 이렇게 많이 네. 한 3분의 2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거래가 그걸 대변하진 않는다 말씀드리고 그냥 미디어가 좀 잘못한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앞으로 뭐 결혼할 친구, 뭐 그런 좀 어린 친구들하고 얘기를 할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어디 들어가고 싶니? 그랬더니 반포 베일리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슈카 친구들 다니면서? 반포 베일리요. 그래서 아 저거 나도 없어. 자기가 많이 들어본 게 그거여서 그런데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집 살 때 근데 아까 니님처럼 똑같은 생각으로 샀고 많은 시장의 대중들은 네. 집 살 때 집이 필요하니까 사는 거지 맞아요. 부자도 되면 좋지만 부자를 노리고서 집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거주 정도로 끝날 건데 여러 가지 옆에서 펌프질이 들어와가지고 맞아요. 보는 게 자꾸 다르니까 네. 유튜브랑 이런 거. 처음에는 2, 3억 실거주. 미래에 내가 좀 될 것 같아. 4, 5억은 돼야겠지. 이왕 벌 거면 7, 8억으로 갈까? 아니 사실 은행 제가 대출이 더 거의 뭐 나와? 스파크에서 제네시스 가는 그 점점 그- 그죠? 야 그거면 3억 더 써서 네. 역세권 가야지.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아니 근데 제가 지금 빌라 살고 있는데 저희 그 이제 집주인 분께서 저보고 자꾸 이걸 사라는 거예요. 네. 걸렸다. 야 오셨어. 야 이 집에 호구 오셨어. 뭐? 심지어 2천만 원을 내려줬어요. 야. 그러니까 네. 전세 보증보험 그 가격에 맞춰서 내려준 거죠, 가격을, 집 가격을. 그러니까 아가씨가 사면 좋겠다. 계속 그러시는데 이제 또 저희 직원이 빌라 절대 사지 말라고. 저희 되게 좋거든요. 네, 저는 빌라 살면서 투자를 하셔도 된다고 생각해가지고요. 근데 이게 네네. 만약에 내가 네. 조금 돈을 더 벌어서 네. 예를 들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이 집을 뭐 살만한 사람이 없다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네, 그게 지금 말씀하셨던 요 심리가 네. 비아파트 기피 심리예요. 그러니까. 이 심리가 2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있었어요. 네. 개인들이 궁금해하는 거 한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는 거 아까 니니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20평대 아파트 사는데 증권사 부동산 PF 좀비 뭐라고요? 좀비 브릿지로. 좀비의 브릿지론 그것까지 걱정하는데 부동산 PF 어떻게 보십니까? 요건 부동산 PF는 이제 올해 말에 뭐 정리를 하라고 했으니까 지난 한 20개월 정도 끌었는데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뭐 피해가 많이 나오겠죠, 당연히. PF에 노출된 뭐 증권사나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좀 될 거고 그거 말고 큰 뭐는 없어요. 아니 큰 그 건 없을 지금 거다. 그게 경공매로 나온다고. 뭐요? 그 이제 그 경매나 경매나 공매. 야 에이, 공부 참나. 많이 했네. 야 경공매로 야 나온다고. 이분 전문 용어 쓰는 거 보소. 예. 공부 좀 하세요. 예, 경공매. 지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부도가 나고 이러면 이제 뭐 건설사든지 뭐든지 줄줄이 도산이다. 그래서 뭐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칠 거다?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 그리고 그 제가 정도 뭐가 있습니까? 건설주를 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주를요? 네, 처분을 못한 게 왜 산 거예요, 건설주를? 네? 왜 사시는 거예요, 왜? 건설주를? 차트가 예뻐서. GS 건설. 그러니까, 예, 일단은 PF 위기가 터지면은 네. 약간 경제에 번지겠죠. 전 자산 시장에 기본적으로 약간 네거티브한 거는 맞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기존 주택 시장이 아. 현저히 영향을 받냐 그런 점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아무렇지도 않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다만 지금 제가 이거 완전 넉넉히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자산시장 고점이 7월 달에 찍혔고 그래서 소위 하이엔드 마켓조차도 이제 8월, 9월 정도 되면 이제 고점이 찍힐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이제 일반 주택 시장은 올해 연말 정도 되면은 비아파트 기피가 2년 차를 넘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단락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래에서는. 네네. 그래서 비아파트발 전세 강세도 어느 정도 종료가 된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와중에 하반기에 이런 PF 정리나 이런 게 생기면은 체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그걸 맞았을 때 이제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올 것 같거든요. 밸류에이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종착지거든요. 네, 위든 아래든 종착지. 그렇죠. 그러면은 거꾸로 하락의 그 밸류에이션의 종착지가 어디냐. 만약에 안 좋은 사이클이 나와가지고 빠지기 시작했을 때 그 종착지가
한국의 역사상으로는 지수가 20% 빠진 그게 터미널 단계였어요. 네. 그러니까 아, 내가 산 거에서 저만큼 빠질 수 있구나 라는 게 리스크의 최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 정도는 받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위아래로 대응하시면 된다는 거지. 대응이 되면. 예, 이렇게 되니까 아래로 내려가면 어떡해요? 만약에 본인의 그 위아래 네. 감내 폭이 네. 손톱만큼 작다면은 네. 그러면 위험 자산을 사면 안 되죠. 안 되지만 주제를 이런 알고 위험 사야 자산을 샀을 때는 네. 위아래 리스크 폭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면 될 거예요. 근데 애널님 그 부동산 이렇게 PF가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사실 그 상업용 부동산이 좀 네. 안 좋았던 거 영향을 받았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요즘 상업용 부동산 흔히 말해서 뭐 상가 아니면 약간 빌딩류, 뭐 오피스류 이쪽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상업용 부동산에서 기관들이 투자하는 소위 뭐 프라임급 빌딩이라서 연면적 10,000제곱미터 넘어가는 건 개인들이 주로 투자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체감이 될 일은 없는데 개인들은 20년부터 소위 꼬마 빌딩 붐이 있었어요. 네네네. 뭐 그럴 법도 했던 것 같은 게 LTV 80%까지 나오죠. 사업자 대출 금리가 2.5%죠. 건물을 갖고 있으면 건물에서 그래도 한 3, 4%는 벌렸죠. 그러니까 3, 4% 벌리는 자산을 80%까지 2.5에 빌리고 그럼 어느 정도 현금흐름도 플러스니까 나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걸 이용해가지고 과거에 막 증여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21을 거치면서 꼬마 빌딩에 대한 투자가 광범위하게 퍼져가지고요. 소위 아파트로 돈 좀 벌었다는 사람들은 전부 꼬마 빌딩을 했거든요. 연예인분들도 많이 사고. 네. 근데 지금 꼬마 빌딩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꼬마 빌딩이 막 2, 300억짜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종전에 꼬마 빌딩들이 이런 거였어요. 그냥 평생 근로소득 하시고 은퇴할 때 딱 10억 정도 모은 거예요. 60세 정도 돼가지고. 그래서 그 10억을 가지고 30억 대출 받아서 75%, 40억짜리 건물을 샀는데 건물에서는 캡레이 4%니까 1억 5천이 나왔고 30억 대출은 3% 빌리니까 한 9천만 원 나가니까 여기서 한 7천 정도 번 거예요. 이런저런 비용 빼면 이제 5천만 원 정도 벌어서 그걸 가지고 생활을 했던 건데 그 시장에 대거 투자 수요가 들어오다 보니까 같은 건물 가격이 1억 5천 버는 거 똑같은데 2배가 올라가지고 15억에 65억을 대출받아서 와. 이제 80억짜리로 이걸 질러서 사기 네. 시작을 하니까 이 상업용 건물이 임차소득으로 바라보고 샀던 사람들이 이제 못 사는 과정이 됐고 60억 어떻게 빌려? 근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마치 이게 시대 정신인 것처럼 맞아. 21, 22년에 막 어필했던 사람들은 이걸 취득을 했죠. 그리고 나서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65억의 대출이 있죠. 대출 금리가 22년에는 6%까지 갔지만 지금 5%예요. 이자가 3억대를 낸다는 거고요. 건물에서는 이제 1억 5천 벌리는 거니까 네. 마이너스 1억 5천 현금 흐름 나오는 거죠. 이거를 지금 팔자니 원본 손실이 있을 것 같고 갖고 있자니 이제 현금 흐름 마이너스가 나는 정도만 조금 차이가 나는데 우리나라도 금리 내려준다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몇 년 더 버티면은 이제 대출 금리 내려가면서 현금이 좀 풀리지 않을까 하면서 지금 다 존버? 다 스톡이 된 상태예요. 네. 거래 거의 없고요. 아까 아파트로 돈 번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했다고 했는데 아파트로 돈 벌다 보니까 아파트도 많거든요. 21년에는 그 당시 아파트 논리는 뭐였냐면은 서울 규제가 심하니까 지방으로 가고 네. 공시가 1억에 아파트 사고 그다음에 주택 규제가 심하니까 비아파트 사고 아파텔 사고 그다음에 지산 사고 그다음에 분양용 호텔 같은 거 사고 이제 이런 걸 사다 보니까 오만 포지션이 많이 물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23년 4년에 부동산 시장을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서울만 보고 그렇죠. 이제 출산율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비아파트라든가 지방 부동산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많이 내려갔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서울 알짜 포지션에 대해서는 플러스가 나지만 여기서 마이너스가 크게 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누구나 다 말은 안 하지만 어딘가 엄청 아픈 손가락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기 포지션 중에서 네. 이게 꼬마 빌딩 시장인 것 같아요. 가장 아픈 포지션이. 네. 강세장이 오다 먼다 하지만 지금 갭 투자 비중이 역대 최저로 내려간 것만 보더라도 다주택자들이 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갭을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 얘기는 어딘가 현금으로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런 거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지금도 안 좋네. 저희가 사실 지금 스튜디오를 구하려고 상업용 부동산을 많이 알아봤습니다. 물건이 있으려나 했는데 부동산 아저씨가 100개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저희가 거의 거래가 없어요. 거의 건물을 거래가 살려는 없고요. 건물이 살려는 매수가 아니라 이런 임차를. 스튜디오 임대하려고 했더니 맨날 10개씩 얻긴 했는데. 저희가 강남 쪽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잘 없을 줄 알았어요. 더라고요. 하면 100개를 주시는 거예요, 100개를. 와, 엄청나네.
저도 올해 그 하반기에 그 충무로 쪽에 사무실을 옮겨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갔는데 네.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그 중개 사무실에서 또 동네에 그 주변에 있는 매물들을 쫙 귀하신 손님이 오셨다. 아니 쫙 꺼내주시면서 네. 혹시 매수에는 관심이 없냐? 저희도. 혹시 사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저 임차로 왔는데 아. 그래서 또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심각하죠. 다들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거네요, 팔리기를. 아니면 좋아지기를. 네, 사실은 이제 디스코라는 어플을 보면은 사업용 건물이 얼마에 거래가 됐고 네.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네.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동네에 있는 건물들 거래 사례들을 다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간 지역도 21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거래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는 20년, 21년을 지배했던 그 제로금리와 그 당시 수익성을 지금 설명하지 못하는 건물들이 많아져가지고 무조건 마이너스다 이거 아니라 네. 임차료랑 대출금리랑 이제 맞춰놓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고 그거를 맞춘 데까지 있는데 그걸 맞췄다고 해가지고 지금 큰 수익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산 가격 올라야 되는데 자산 가격 오르려면은 임차료 할인해야 되는데 금리가 내려가야 되고 그리고 임차료가 더 세게 올라야 되는데 공실 리스크는 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사업용 빌딩이 금액도 크단 말이죠. 여기를 이제 투자하셨던 분들이 지금 제일 피해가 좀 크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는 조금 좋아질 걸로 보시나요? 아니면 뭐 좀 더 혹시 어려워질 걸로 보시나요? 저는 난 프라임 빌딩이라고 하는 일반 공업 빌딩류 시장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30대 스태프들이랑 일을 하고 있는데 얘기를 해보면 전반적으로 한국 부동산이나 한국 자산에 대한 그 취득의 선호가 높지는 않거든요. 그 왜들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국장 그거 자네도 미장만 하지. 일단 한국 주식에는 선호가 아예 크지 관심이 않습니다. 없고 네. 네네. 그러니까 저희는 한국 주식 시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한국 주식에 가끔 10배 기업이 이제 매년 속출한다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네. 어느 정도 기회가 있다고도 생각하는데 요즘 젊으신 분들은 정말 엔비디아 한국 가야지. 주식을 안 하시고 엔비디아 네. 가야지. 일단 기본이 다 베이스가 다 미국 주식이고 총 많이 갔어요. 네. 그리고 암호화폐는 다 열려 계시고요. 그렇죠. 이제 특히 30대 이하 남자는 다 암호화폐를 하시는 것 같고 거의 한 7할 이상으로. 다른 거에서 벌면은 그냥 부동산을 사는 거지 부동산으로 벌겠다는 심리는 또 아니거든요. 맞아요. 사고 싶은 부동산은 또 트로피 아파트들이에요. 그래서 저기 서초 3구, 네. 강남 3구. 네, 그러니까 뭐 인지 좋아. 아니면은 막 이런 거. 반포베일리 저거요. 네, 뭐 소위 트리마제류. 네. 트리마제류로 트리마제. 대표되는 그러니까 트리마제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혼자 살기 되게 좋은 맞아요. 주상복합 건물이거든요. 네. 작은 평수들이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나 그냥 뭐 이제 투자로 돈 벌면은 이제 딱 혼자 저런 데 그냥. 가가지고 맞아요. 저런 데 가면서 주거 관련 서비스 다 돼 있으니까 맞아요. 소위 준 서비스드 레지던스니까 맞습니다. 그런 데 가면서 밥도 이제 주고. 예. 밥도 줘요? 네, 식사부터 시작해서 다 되니까 네. 운동 시설 보안, 있고 네, 골프 운동. 연습장 다 돼 있고 수영장 주차편하고 있고. 한가 그러니까 조망 좋고 이러니까 네. 그런 류의 주택들을 그 현실은 빌라야. 투자로 벌어가지고 이제 글로 가겠다 글로 이런 가겠다. 꿈이 있는 거예요. 아직 빌라 살고 있지만. 네.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돈 벌겠다는 거 아니고 벌고 와서 벌고 와서 부동산 하겠다. 사겠다 이런 생각이어가지고 저는 40대 이상도 많이 만나지만 이제 그분들과 되게 사고방식이 많이 달라졌다고 많이 느껴요. 그래가지고 부동산 너무 무리하지 말자. 왜냐면 이제 한 5년, 10년만 지나도 매수풀이 달라질 것 같다.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용 시장도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게 네. 예전에는 그냥 아파트로 돈 벌면 사업용 시장으로 가는 게 우리 세대의 로직이었는데 그렇죠. 꼬마 빌딩 가고 예, 많이 예. 가고. 근데 지금은 과거 세대 로직이랑 좀 단절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강남의 원래 종전축은 테헤란로 축이었는데 네. 그러니까는 강남 역삼 선릉으로 가는 네. 그 테헤란로 축이었는데 IT 기업이 뜨면서 신분당선 축으로 바뀌어가지고 강남대로 축으로 바뀌어서 맞아, 판교. 네, 판교에서부터 그러네요. 올라오는 신논이 이렇게 네. 돼 있던 게 이렇게 됐네. 네, 그 세로 축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뭐 새로가 됐네. 신사동이랑 이런 데가 엄청 떴어요. 예. IT 기업들 강세장 때 투자받은 스타트업들이 1선 블럭들은 다 프라임 빌딩이니까 그 바로 2선 건물들을 많이 샀어요. 자기 사옥으로 쓰려고. 네. 예. 외부 투자를 받게 되면은 이제 자금이 들어오니까 네. 건물을 자가 사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서 오. 그래서 21년부터 있었던 그 흐름들은 이제 개인들은 더 이상 캡레이스로 못 맞추니까 대출이랑 현금으로 못 맞추니까 개인들은 못 사고 이제 넉놓고 있는데 투자받은 기업들은 이제 투자를 받았으니까 그다음 자기 사옥으로 쓸 건데 그러니까 구축 건물들 리모델링 해달라 새로 지어달라 이러면서 들어와가지고 그 10채 중에서 이제 한 2채를 그런 식으로 사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거래량은 위축이 됐지만 2개의 큰 손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건물 가격을 더 띄워가지고 이들에게 팔 수가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뭐
암호화폐 쪽은 좀 안 좋았고 IT 기업들도 약간 고점 찍고 내려오는 기업들도 있고 하다 네. 보니까 겨울이죠. 이제 예. 매수세가 약해졌죠. 이제 소위 거래 겨울이 왔어요. 그럼 이게 풀리려면 결국 다시 여러 산업들이 잘 돼야 돼요. 잘 됐을 때 어느 축의 산업이 잘 되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꼬마 빌딩을 들어가야지 된다 이 이제 말이죠. 산업을 보면서 들어가야 된다. 네. 또 스타트업 겨울도 역시 거기 영향을 미쳤군요. 네, 엄청 영향을 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간을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네. 우리 니니 양 네. 내일부터 또 임장 열심히 다녀야 될 텐데 뭐 커다란 도움이 되셨는지. 임장 팁 하나 드려도 돼요? 오! 제가 저 2017년부터 18년까지 2년 동안 토요일과 일요일에 매일 임장을 갔어요. 네. 임장 선배님. 네, 근데 임장을 갈 때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은 네. 예를 들면 용인이잖아요. 네. 용인의 토박이, 용인 토박이를 한테 설명을 해달라 하세요. 본인이 가지 마시고. 아, 그래서 그 사람한테 설명을 받아요. 전 남자친구인데. 그럼 전 남자친구한테요. 저는 제주도 출신이라서 네. 그 제주 올레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올레길을 걷는 것처럼 동네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것도 거기 전문가가 제일 설명 잘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네. 실제 설명 안 사는 해주죠. 사람한테 한번 동네 투어 시켜달라고 하고 아침 9시쯤 만나서 한 밥은 2시간 정도 사주고. 걸어서 네. 이제 한 11시, 12시 정도 되면 점심 한번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부동산에 관심 많으면 이제 용인 찍었으니까 그 다음 예를 들면 분당으로 간 다음에 분당 지인 불러서 네. 너 여기 이 동네 좀 설명 좀 해줘봐. 쫙 한 몇 달 하시면은 엄청나게 많은 감이 동네를 이제 임장을 가시게 되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시 부동산이 최근에 뜨겁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어서 너무 다양한 얘기를 했습니다. 내 집 마련에 니니가 너무 열중하는 걸 보고 혹시 많은 분들이 궁금하지 않을까 해서 특별히 저희가 그 최상욱 애널리스트와 함께한 내 집은 지금 아, 지금 애널리스트 아니십니다. 대표님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최애널 때 뵙기 때문에 최상욱 대표님과 함께한 내 집은 지금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는 더더욱 고품격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